네.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하자면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요. Protect your asset 그리고 your income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동안은 좀 이제 컨셉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스크린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시는지만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혹시 화면 Protect your asset and income이라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로 하고 있어서 쪼끔 다른 상황이라서 네 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그렇고요. 인제 제가 바로 그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산하고 우리가 벌고 있는 이렇게 열심히 벌고 있는 인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엔터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인제 집사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든 큰 비즈니스든 그 사업체를 저희가 설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통한 인컴을 세금을 많이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고 쪼금 피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쪼금 저희가 조절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엔터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제 비즈니스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sole proprietorship이라는 게 있어요. 좀 그냥 간단하게는 sole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너무 발음이 기니까. 그래서 인제 가장 그 사업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예요, sole이라는 어떤 형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어디다가 꼭 보고를 해야 되고 주에다가 이렇게 뭐 허락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뭐 미용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피부 뭐 샵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상호를 등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이름을 등록을 시켜야지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된 허가를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그 EIN 넘버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스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이런 넘버들이 또 필요할 건데 요러한 어떤 소울이란 걸 이제 저희가 셋업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CPA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방법적인 것만 오늘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소울을 내가 하고 있는 경우 같은 그러니까 내가 소울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이 비즈니스 인컴이 결국은 내 인컴이잖아요. 개인 인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 인컴 보고하듯이 복잡하게 막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울이 아니라 파트너십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트너십이 되면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 혼자서 이걸 전부 다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될 거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거든요. 뭔가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정보가 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돈뿐만이 아니라 정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쉐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다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관계가 좀 나빠지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똑같이 50대 50 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 투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쪼끔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그리고 파트너십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돈만 넣고 직접 몸으로는 안 와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나 이런 걸 정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치킨집을 두 사람이서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문을 닫으셨는데
둘 다 다른 잡을 갖고 있으면서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파트너십으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세 명이 되면서 이 배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리스크도 더 커지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쏠을 때 혼자 보고한 것처럼 파트너십은 내가 버는 포션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가져가시면 똑같이 보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가져가는 게 다른 경우에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거고 또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뭐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이런 형태의 또 비즈니스 엔터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을 위한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비즈니스 인컴이 있고 내 인컴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 인컴처럼 보고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원타임만 텍스를 보고하시는 형태가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C 코퍼레이션은 내가 비즈니스로도 인컴 보고를 해야 돼,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내가 또 개인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더블 텍스를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텍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장점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가 텍스 플래닝을 할 때 텍스를 줄이는 어떤 플래닝을 들어갈 때 C 코퍼레이션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저희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세금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엔터티 같은 이런 형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그 비즈니스랑 관련해서 모든 손실이 나의 어떤 재산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형태가 필요해요. 결국은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LLC라는 형태도 있어요. 아주 비슷비슷한데요. 전부 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컴과 에셋을 지키실 수 있다. 이제 그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첫 시간일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제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사망을 하고 나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상속하는 어떤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프로베이션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에셋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트러스트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롱텀 케어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네, 좀 이제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흔히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리빙 트러스트일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리빙 트러스트란 단어를. 네. 네. 뭐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재산이나 이런 자산을 신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설립을 해 놔요. 트러스트라는 걸 설립을 해 놓고 나의 재산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그걸 위임할 수 있도록. 그쵸. 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이 베네피셔리한테 이 모든 재산이 잘 넘어갈 수 있게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리빙 트러스트라고 저희가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리빙 트러스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유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윌. 그래서 이제 윌 같은 경우는 종이처럼 이렇게 한 장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가족들한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파이낸셜리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가족들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에 관련된 뭐 다이렉티브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뇌사에 빠졌다든지 내가 진짜 뭐 정말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미리 써놓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산소호흡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며칠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빼달라. 뭐 이런 것도 미리 해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장을 하잖아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매장을 하면은
관에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고 그거를 땅 바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놨대요.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근데 살아났는데 이미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냥 또 거기서 생매장된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런 게 좀 나왔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몇 시간 혹은 뭐 며칠 후까지도 그걸 컨펌을 해 달라고 쓸 수가 있대요. 완전하게 내가 사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달라. 뭐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하고 나서 나를 화장을 시킬 건지 아니면 정말 매장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리빙 트러스트에다가 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Certificate of Trust라고 해서 트러스트에 대한 어떤 위임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요소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스케줄 오브 에셋이라고 그래서 그럼 언제부터 이거를 이제 재산을 전달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적어 놓고요. 그리고 파워 오브 어토니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제가 드라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인제 이분이 사망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거를 재산을 분배할 건지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고 이 변호사들이 그거를 다 전달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워 오브 어토니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지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윌 종이 한 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리빙 트러스트 안에다가 법적으로 다 이렇게 셋업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네. 제너럴한 거는 뭐 450 불, 500 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겠다 그러면 한 뭐 2,000불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윌만 작성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인제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건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뭐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갖고 있는데 15만 불이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65 세가 되면은 메디케어를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62 세가 되면 소셜을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소셜이 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셜의 70% 밖에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62 세가 아니라 65 세나 67 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100%를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65 세가 되면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디케어를 받으면은 나중에 인제 정부에서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롱텀 케어나 다른 비용들을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싫다. 나는 지금 자산이나 갖고 있는 인컴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려면은 내가 이걸 받으려고 신청하기 전 5년 정도 전부터는 나의 재산이 이미 다 분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5년 안에 내가 막 재산을 분배한 다음에 다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트러스트를 셋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막 그냥 바로 직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정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보다도 이런 뭐 소셜 라든지 이런 복지회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법에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 뭐 bottom line이 얼마까지인지 인컴은 얼마까지가 돼야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디테일한 걸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럼 한 5년 전부터는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제 30 days of free 뭐 revision이라고 그래서 내가 30일 안에 이걸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셋업하고 나서 고런 기간도 좀 있다라는 거. 네 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인슈런스 팔러시라는 게 있죠. 그 인슈런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뭐 헬스 인슈런스도 있고 또 뭐 리빙 라이프 인슈런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인슈런스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모든 비용들을 내가 내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가 다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인슈런스 팔러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이게 순서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다 맨데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그러니까 하나만 빼고 라이프 인슈런스만 빼고는 전부 다 맨데토리예요. 거의 헬스 인슈런스도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자동차 비즈니스 전부 다 가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없으면 내 돈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님은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의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빌딩도 여러 개를 갖고 있고 뭐 비즈니스도 되게 크게 하는 분이셨어요. 나이가 60대도 안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다 보니까 헬스 인슈런스를 어떻게든 가입을 안 하려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그냥 한 번씩 검사 받고 오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아니면 뭐 1,500불, 2,000불씩 내야 되니까 너무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가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몸이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검사도 잘 안 받으러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딱 갔더니 간암 거의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료하는 게. 한국을 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돈 뭐 캐시랑 이런 거 전부 다 빼고 그다음에 건물도 사실 팔았거든요. 근데 다 팔고 정리가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리퀴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헬스 인슈런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재산이 있어서 가족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진짜 이런 헬스 인슈런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카 인슈런스,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비즈니스가 이제 그 커버리지가 없다 보면은 직원들한테 수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만약에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서 수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인슈런스도 여러분들이 다 가입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벌고 있었던 인컴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내가 잘못되게 되면은 가족들이 어떤 인컴이 없고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벌던 인컴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내가 혹시라도 죽지는 않았지만 너무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일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리빙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인슈런스에서 이 베네핏을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디서빌리티 인슈런스라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베네핏에 대해서 거기서 월급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이런 부분들은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커버리지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DIME 메소드라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D는 내가 갖고 있는 빚을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I 같은 경우는 내가 벌고 있는 인컴 이거에 대해서 10배 정도를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얼리 인컴이 10배 정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에듀케이션에 필요한 비용, 마지막으로 몰기지가 있다면 몰기지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돼야 무슨 일이 생겨도 큰 이제 그런 크게 나갈 돈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tilizing Retirement Account라고 그래서 우리가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라는 게 지난번에 봤지만 뭐 IRA도 있고 401k도 있고 또 뭐 라사레도 있고 또 펜션 플랜이라고 해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도 퇴직연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우체국 다니시는 분들도 내가 한 10년, 20년 일하고 나면은 우체국에서 또 이렇게 퇴직연금처럼 쭉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들 학자금 준비한다고 보다 보면은 뭐 부모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또 아이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보조를 안 해줘요. 이것저것 다 제하고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조금만 해주거든요. 근데 이럴 때 재산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뭐 CD에 갖고 있는 거, 혹은 뭐 체킹 어카운트에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식하고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퍼스트 홈 말고 세컨 홈, 즉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 다 카운트라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거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는 보여지는 어카운트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펩사 신청할 때는 뭐 라사엘이나 IRA나 401k 이런 어카운트 있는 돈들은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인컴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학교 보조도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여기 좀 정리가 돼 있는데 disability insurance라는 것은 injury, 뭐 다쳤을 때 혹은 메이저 일리스로 인해서 내가 long-term disability가 됐을 때 그쵸?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몸을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disability insurance 커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lif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come replacement인데 나의 패밀리 멤버를 위해서 혹은 income replace를 내가 가입된 사람이 아플 때 그게 뭐 터미널이라는 것은 내가 시한부를 뜻하거든요. 적어도 24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24개월 이내로밖에 못 산다. 이런 경우 혹은 크리티컬이라고 해서 고치기 힘든 어떤 질병들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경우 혹은 뭐 중풍이 온다든지 뭐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온다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요즘은 치매까지도 커버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니컬 일리스라는 것은 내가 간병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생활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라이프 인슈런스를 그냥 사망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재정의 플래닝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절세 플랜을 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닥터 비짓 할 때, 즉 프라이머리 닥터 비짓 할 때, 혹은 스페셜리스트를 만날 때, 그쵸? 그리고 뭔가 메디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 다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호스피탈 케어라고 해서 우리가 입원해도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죠. 헬스 인슈런스를 통해서. 또 프리스크립션, 저희가 이제 약국 가서 약 처방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모든 약이 또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약은 또 안 되는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레그넌시 혹은 뭐 차일드 버스 이럴 때 전부 다 헬스케어 그 헬스 인슈런스 커버를 하고 또 멘털 헬스나 우리가 이제 멘털 뭔가 우울증 있고 해가지고 카운셀링을 받는다든지 뭐 테라피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네, 커버가 돼요. 그리고 프리벤티브 서비스라고 그래서 내가 뭐 뭔가 이런 주사 같은 거 맞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캔서 뭐 스크리닝 하는 거 뭔가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들도 전부 다 루틴 체크업 같은 것도 저희가 헬스 인슈런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제 홈 인슈런스는 내추럴 디제스터나 허리케인, 플러드나 이번에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엄청나게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비즈니스 인슈런스는 뭔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를 당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어 비즈니스를 내가 잘 킵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막 왜 저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사람들 와가지고 막 총 들이대고 막 와서 물건 다 막 훔쳐가고 다 막 뭐 그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랑 관련해서도 특별히 내가 더 건물을 갖고 있다면 건물을 끼고 비즈니스를 갖고 있으면 더 이런 인슈런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다 준비를 해두시면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빚 조절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이 워낙 복리이자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오바마 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레딧 카드의 그 비를 보면은 왼쪽인가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만약에 미니멈 페이만 하면 앞으로 몇 년을 걸리고 몇 번 페이먼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뭐 몇백 번을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내용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만약에 3,000불의 크레딧 카드 빚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그거를 내가 미니멈만 페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페이아웃 하는데 720번을 내야 된대요. 페이만. 그 너무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720번만 내고 끝나면 좋은데 사실 내가 그 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게 거의 8,000불의 이자를 내요. 예. 그럼 결국은 내가 3,000불을 빌려 쓰고 8,000불을 에다가 플러스 또 원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빚이 엄청난 속도로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빚을 갚다 보면은 저축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빚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내가 돈을 계속 못 모으다 보니까 그럼 이제 플래닝 하나도 못 하는 거죠, 저희가. 그냥 맨날 빚만 갚다가 그냥 저기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뎨 매니지먼트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나의 어떤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 있지만 내가 비상금도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돈은 버는 건 똑같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말전시도 조금씩 꺼내놓는 거죠. 그때 왜 제가 70, 20, 10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 정도는 내가 좀 세이빙을 또 조금 하고 빚도 좀 갚고 이런 데다가 돈을 좀 이제 남겨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밸런스를 맞춰가야지 이게 되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이게 돈도요 쓰는 것도 심리적인 거랑 많이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책 서적 같은 거 보면은 뭐 심리학, 돈의 심리학, 뭐 돈과 관련된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방법,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이러면서 굉장히 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부터 바뀌어야지 이게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또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똑같이 맨날 살거든요, 사람들이.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자꾸 올라가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매니지하는 것도 자꾸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버젯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버젯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 어떤 이제 내가 이 버제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해보셨던 분이 있으면 뭐 얘기해 줘도 되고 없으시면 괜찮고요. 갑자기 여쭤본 거니까 제가 혹시 계실까요? 어, 화면이 다 사라졌어요. 아, 네. 지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버제팅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늘 나가는 게 똑같고 버는 게 똑같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 앱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요즘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도록. 예. 음, 그래야지 뭐가 좀 이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defensive plan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1차적으로 모든 걸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시큐리티를 위해서 결국은 내가 빚도 조절해야 되는 거고 또 비상금도 모아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랑 딱 맞는 사이즈의 비즈니스 인컴을 정말 리플레스 할 정도의 비즈니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지 사이즈가 맞는 건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홈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야 뭐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희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이런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분들은 너무 조그맣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defensive planning에 보면은 protect 해가지고 what you earn, what you own, what you owe those you love 뭐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rotection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offensive planning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jor purchase, 뭐 school fee, 즉 college fund 같은 거.
그다음에 리타이먼을 위한 준비, 그다음에 이멀전시로 이제 모아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숏텀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안에 뭔가를 꼭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두 가지, 디펜시브와 오펜시브는 파이낸스 시큐리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이게 기반이 되어야지만 그 위에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파이낸셜 석세스라고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어그레시브 플래닝. 그래서 이제 뭐를 내가 고를 정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은퇴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애들 학자금인 건가?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숏텀 고를 셋업하는 게 중요한 건가? 지금 나한테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60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은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코앞에 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게 은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diversify to reduce risk. 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 항상 저희가 보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축을 너무 안 하고 있다든지 엉뚱한 데다가 막 하고 있다든지 너무 이자가 낮은 데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너무 또 위험한 데만 들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면서 내 돈이 안정적으로 좀 키워질 수 있도록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개인 재정 점검 그래서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체크업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목적을 그러니까 나의 재정의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까지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만 듣고 아무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내 재정 들여다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내 나이에 맞게 어떤 식으로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60 오버 돼서 이제 7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상속 플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프로그레시브 플래닝이라고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예. 그 에스테이트 플래닝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빙 트러스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속하는 데 있어서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속세는 모든 사람이 다 내지는 않으세요. 좀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는 13.8밀리언 정도를 내가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제 내가 그 정도 물려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굳이 상속세를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내가 가족들한테 돈이 잘 갈 수 있도록 트러스트 셋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트러스트를 직접 셋업하는 건 아니고 그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변호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고 그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트러스트의 한 요소로 플래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정말 뭐 보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연금이나 다른 어떤 방법의 플래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상속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그 나의 어떻게 하면 에셋을 좀 흘러나가지 않게 잘 막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내 인컴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도 좀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다 보이게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래도 집사님께서 항상 질문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오늘도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네. 어. 오늘은 이게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렇게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아, 내용이요. 상당히 아, 광범위했는데 네네.
제가 좀 한 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눌러서 지금 어.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제가 요 녹화한 거를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근데 화면이 쉐어되다 보니까 들어오신 걸 못 봤어요. 어, 미화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네, 저도 내용이 좀 좀 어려웠죠. 네, 어려운데, 이거를 제가, 잘 소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상태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네. 남편이랑 얘기를 막 해봤어요. 제가 네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고 저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저희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그런 소심한 자리에서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좀 네. 적극적으로 조금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재정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개인 재정도 이렇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여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이런 걸 들을 기회가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거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재정 상담해 주는데 돈을 받고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투자하는 데 위주로 그냥 가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나의 재정만 봐주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지 뭐 그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을 따로 설명해주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이상의 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미팅을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디테일하게 오늘 제가 못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조금 늦게 들어서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나의 에셋을 보호하기 그러니까 나의 에셋과 인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텍션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큰 돈이 목돈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산처럼 씌울 수 있는 이 적당한 정말 맞는 사이즈의 프로텍션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텍스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텍스도 내셔야 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텍스를 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어떤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잘 조절하면서 돈을 잘 키워서 나의 은퇴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힘든 부분, 버제팅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잘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은 미리 그것까지 걱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은퇴를 딱 했는데 한 70에 은퇴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돈은 적어도 한 5천 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방법을 생각해봐도 3천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천 불이 부족하게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조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몸도 더 힘들고 나이가 더 많아지고 하면은 뭐 일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때 가서 보면은 이게 늦잖아요. 사실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내가 준비해 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두 번째는 진짜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못하니까는 그냥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긍정적이셔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시는 거 있죠.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그냥 정말 기본적인 것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도 안 될 뿐더러 이제는 이분이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지금 와서 뭐 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부터도 늦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간 잘 계산해서 이제 잘 매니지하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좀 더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미화님 같은 경우는 지금 타주에 계시잖아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일리노이에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 오피스가 타주에도 있어요. 콜로라도에도.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만 배우기 너무 좀 짧은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연결해드려서 가셔서도 뭔가 좀 들으실 수 있게끔 뭐 세미나도 있을 거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줌으로만 하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실 일은 별로 없으신 거죠? 아,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덴버에 아시는 네네. 분 중에 이제 예, 같은 예. 그 회사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덴버예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분 통해 세미나나 이런 건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근데 아직 제가 그걸 뭐 알아보고 이러진 않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남편하고 얘기를 의견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남편은 나는 만불이 필요하다 그러고 와이프는 나는 뭐 더 적게 필요하다고 이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얘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이 은퇴 이후에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 뭐 따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따로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거 혹시 주연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기 할게요. 예. 운전 중이셔서 그죠?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위험할까 봐. 운전 중이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은퇴 이제 리타이어먼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IRA 그다음에 SEP IRA, 로스 IRA, 401k 다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위해서 그럼 이제 SEP IRA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알아보고 이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저희 회계사분한테 또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회계사분이 "아 지금 그러면 이제 홍혜숙 씨는 이제 SEP IRA는 안 되고 이제 IRA가 된다." 그래서 "아 음.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401k는요?" 그랬어. 그랬더니 "401k보다는 IRA를 더 인제 권한다." 그래서 그러시냐 이제. 근데 왜 유튜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버들이. 그래서 네네. 또 들으니까 이제 트래디셔널 IRA보다는 로스 IRA를 더 권장하고 그래서 음. '아 참 많은 것들이 있구나.' 나중에 시간 이제 따로 이제 여쭤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예, 아마 이런 까먹기 전에. 계정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상황에 은퇴 남은 기간까지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를 사실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은 일반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마다 상황이 또 다 틀리더라고요. 원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음. 그거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음.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또 언제 은퇴할 건지도 좀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런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다음 음. 시간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몇 살에 은퇴하고 어떻게 이런 어떤 어카운트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사실 제너럴하게 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치. 음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또 따로 필요하면 제가 또 따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아마 제가 내일 이제 라스베가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계시는 분들이 괜찮으시면 왜냐면 주말에 보통 하셨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 요 시간대 괜찮으시면 요 시간에 만나 가지고 또 한번 필요한 내용을 제가 알아봐 드리고 세바야의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해서 따로 오늘 메시지로 좀 정리해서 보내 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음. 네네. 주연님 이제 뮤트가 풀리셨네요. 근데 목소리는 아직은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막 운전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안 들리세요? 아, 지금은 들려요. 예, 예. 지금 들려요? 네네. 아, 제가 아까 뮤트를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운전하다가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야 되는데 좀 괜찮아요. 늦었어요. 오늘 저기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내용이 좀 어려우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제가 연락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은 직접 제가 텍스트로 드리고 아닌 분은 이제 주연님께 드려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